베니스의 상인 인문학 콘텐츠 연구소 목차 안토니오와 바사니오 샤일록의 등장 포시아의 상자들 재판장의 안토니오 재판관의 결정 1. 안토니오와 바사니오 오늘도 베니스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언제나처럼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오의 얼굴은 어쩐지 우울해 보였습니다. 자네 때문에 우리까지 우울해질 것 같네. 대체 왜 그러나? 살레리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안토니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지 나도 모르겠어. 안토니오는 미안한 듯이 대답했습니다. 항구 도시 베니스에서 배로 무역업을 하는 상인들 중 가장 성실하고 친절한 안토니오는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안토니오가 오늘따라 이상하게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어떻게든 안토니오의 기분을 바꿔주려고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먼저 살레리오가 안토니오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건 아마 자네 마음이 배와 함께 먼 바다로 나아가 있기 때문일 거야. 귀중한 배가 폭풍우를 만나면 어떡하나? 또 암초에 부딪히면 어떡하나? 실제로 암초에 부딪히면 배도 짐도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지. 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룻밤 사이에 빈털터리가 되고 만다니까. 그렇지만 자네 배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당당하게 돛을 달고 넓은 바다를 이리저리 헤엄쳐 나가고 있을 걸세.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 안토니오. 아닐세. 오늘 내 기분이 울적한 것은 배에 실린 물건에 대한 걱정 때문이 아니야. 오늘 같은 바람은 그리 문제될 것도 없지. 그리고 배 한 척 정도 잘못한다고 해서 망하지는 않아. 다만 그럼 사랑의 고문이로군. 솔레니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하지 말게. 안토니오는 펄쩍 뛰었습니다. 사랑도 아니라고? 그럼 즐겁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거꾸로 쾌활하게 웃어보면 어떨까? 마음이 한결 밝아질 테니까. 그때 저쪽에서 바사니오가 두 사람과 함께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라시노와 점잖은 노렌조였습니다. 그라시아노는 안토니오의 얼굴을 보자마자 호들갑스럽게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안토니오, 자네 왜 이렇게 울상을 짓고 있나? 자넨 항상 세상 일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 두루두루 마음을 쓰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면 결국 손해를 본다는 말이야. 그러나 그라시오의 말도 안토니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난 말이지 세상이란 연극 무대와 같다고 생각해. 무대 위에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연기를 하지. 그중 내가 맡은 역할은 슬픈 역할이고. 그럼 난 어릿광대 역을 맡겠어. 아무래도 찡그린 얼굴보다는 웃는 얼굴이 낫겠지. 무슨 일이나 늘 심각하게 생각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 안토니오, 난 자네를 좋아해. 좋아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세상에는 마치 지저분한 쓰레기로 뒤덮인 듯한 얼굴을 하고 늘 심각한 표정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말없이 가만히 있어야 점잖고 똑똑해 보이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일단 말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해. 아니,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지. 어쨌든 세상의 평가에 신경 쓰다가 우울증을 키우지는 말게. 내 설교의 마무리는 점심 식사 뒤에 천천히 하지. 침울해 있던 안토니오도 그라시노의 말을 듣고는 잠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곧 다른 친구들은 모두 가고 가장 친한 친구인 바사니오만이 남았습니다. 그라시아노의 수다는 이 베니스 전체를 뒤져도 당할 사람이 없다니까. 온통 쓸데없는 이야기뿐이지 실속이라곤 전혀 없어. 어쩌다 있다고 해도 내 말 겨 밀속에 섞여 있는 작은 미랄 두 톨 정도라고 할까? 그걸 찾으려면 하루는 꼬박 걸릴 거야. 물론 찾아봤자 별 가치도 없는 것이겠지만. 바사니오가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그보다 바사니오, 그 아가씨와 일은 어떻게 되었나? 어서 말해주게. 바사니오는 벨몬트에 살고 있는 포샤라는 아가씨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포샤는 아름답고 지혜로워서 그 옛날 브루투스의 아내 포샤에 비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기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게다가 엄청난 재산까지 상속받아 곳곳에서 구원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자네도 잘 알고 있듯이 난 얼마 안 되는 재산을 가지고 그동안 어울리지 않게 화려한 생활을 해왔어. 그래서 그 적은 재산마저 모두 낭비해버렸지. 앞으로 그런 사치스러운 생활은 그만두고 절약하면서 검소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당장 밀린 빚은 정리를 해야 해. 그동안 낭비를 지나치게 했더니 빚이 상당히 불어났어. 안토니오, 난 자네에게 경제적인 면에서나 우정 관계에 있어서 많은 신세를 지고 있네. 그래서 그 우정을 믿고 또 한번 자네에게 부탁을 하려고 하네. 지금부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나 희망, 그 밖의 모든 것을 털어놓겠네.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보게 바사니오. 명예롭지 못한 일만 아니라면, 아니, 자네 일이니까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없겠지만 내 돈으로든 몸으로든 무엇이든 자네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겠네. 어릴 때 낳는 화살을 잃어버리면 그걸 찾기 위해 또 하나의 화살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방향으로 좀 더 신중하게 쏘아보내곤 했지. 두 번째 것도 잃어버릴지 모르는데 말이야. 하지만 그런 식으로 대개는 두 자루 다 찾을 수 있었어. 이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서 자네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자네에게 이미 많은 빚을 지었네. 그리고 그것을 젊은 혈기로 다 없애버렸지. 하지만 만일 다시 또 한 번의 기회가 허락된다면 먼저 쏜 것과 같은 방향으로 한 자루의 화살을 더 쏘아주지 않겠나? 그렇게 해준다면 이번에야말로 나는 화살이 날아오는 방향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가 둘 다 찾아오겠네. 만약 잘 되지 않더라도 나중 것만은 틀림없이 가지고 돌아오겠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바사니오? 자네도 나를 알고 있지 않나?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야. 그리고 내 우정을 의심하는 것은 내 재산을 모두 다 버리는 것과 똑같은 한심한 일이네. 그러니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주면 좋겠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자, 말해보게. 안토니오는 섭섭했습니다. 바사니오를 위해서라면 전 재산을 다 걸어서라도 도울 생각이었는데 그가 자신의 우정을 의심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포샤에게 청혼을 하고 싶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이미 각지의 영웅들이 끊임없이 그녀에게 모여들고 있네. 오 안토니오, 내게 그들과 겨룰 수 있을 정도의 재산만 있었다면. 나는 자신이 있네. 알겠네.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지금 내 전 재산은 바다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네가 필요한 만큼의 돈도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네. 그렇지만 좋아. 어디 한번 나가보세. 이 베니스에서 상인으로서의 내 신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해보자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돈을 마련해서 자네를 꼭 아름다운 포샤 아가씨가 있는 벨몬트로 보내주겠네. 자, 자네도 어서 가서 돈을 빌릴 만한 곳을 찾아보게. 염려 말게. 신용으로 빌리든 우정으로 빌리든 어느 쪽이든 돈은 마련할 수 있을 거야.
벨몬트에서는 바사니오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포사가 피곤한 모습으로 하녀 네리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리사, 아직 어린 나에게는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 너무 행복하기만 해도 괴롭다고 하잖아요. 행복이 크면 클수록 불행도 커지지요. 아가씨의 행복은 적당한 정도예요. 이제 아가씨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일이 생각만큼 쉽다면 얼마나 좋겠니? 말하기는 쉽고 행하기는 어려운 법이야. 그래, 아무리 훌륭한 선교를 듣더라도 지금 그 가르침대로 지키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지. 하지만 이런 것들을 투덜거리며 불평해 보았자 지금의 내 상황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니? 내 결혼 문제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 아,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좋을까? 난 마음대로 좋아하는 사람을 고를 수도 없고 싫어하는 사람을 거절할 수도 없어. 살아있는 마음과 의지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으로 인해 꽉 묶여 있는 거야. 네리사,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평생을 함께 살 남편감을 스스로 선택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다니. 어르신은 훌륭한 분이셨어요. 어르신이 금과 은과 납으로 각각 포장된 3개의 상자에 소중하게 하나씩 넣어두신 물건 중에서 훌륭한 뜻이 담긴 물건을 선택하실 분이라면 틀림없이 아가씨도 사랑하시게 될 분일 거예요. 그건 그렇고 지금까지 만나보신 분들은 어떠세요? 나폴리의 공장님은 마음에 드셨나요? 아, 그 사람은 말에 대해서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어. 자기가 직접 발굽에 편자를 박을 수 있는 일이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고 훌륭한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 사람은 차라리 마부나 대장장이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편이 나았을 걸 그랬어. 그럼 팔레타인 백장님은요?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었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전혀 웃지를 않아. 나이를 먹었다면 동정이라도 하겠는데 젊은 사람이 그렇게 무뚝뚝하다니. 그런 사람과 결혼하느니 차라리 해골과 결혼하는 편이 낫겠어. 신이여 부디 자비를. 그럼 프랑스 귀족 르봉경은 어때요? 그 사람 역시 신이 만들어낸 소중한 한 사람이겠지. 나쁘게 이야기하면 죄가 된다는 것은 알아. 하지만 그 사람은 말이지. 글쎄, 말 그대로 나폴리 공장 못지않게 말 이야기를 좋아하고 찡그린 얼굴은 팔레타인 백작보다 더해. 게다가 무엇에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수다장이라니까. 티티새가 울어도 춤을 추고 자기 그림자하고도 결투를 한다고 야단법석이야.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남편이 20명이나 되는 것처럼 정신이 없을 거야. 영국의 젊은 남자 폴콤브리지 씨는요? 어떻게 할 수 없었어.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은 라틴어도 프랑스어도 하지 못했고 난 영어라고는 한마디도 모르잖니. 잘생기긴 했더라. 그런데 옷차림은 뒤죽박죽이었어. 이탈리아제 위도새, 프랑스제 바지, 모자는 독일풍이었고 게다가 예의범절은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며 짜맞춘 것 같더라. 그럼 색소니 공작의 조카라는 독일 청년은요. 술 취하지 않은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잔뜩 취해 있는 모습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지. 아무리 최악의 경우라고 해도 그렇게 술 냄새가 폭풍 나는 사람하고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만약 그 사람이 고르기에서 맞는 상자를 고른다면 어르신의 유언은 어떻게 되죠? 설마 아버님의 뜻을 거역할 생각은 아니시겠죠?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라도 그렇게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발 틀린 상자 위에 술병을 놓아줘. 그러면 그 안에 마귀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 상자를 고를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가씨. 방금 말씀드린 그분들은 모두 포기하고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상자 고르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혼할 수 없다면 2번 다시 결혼 신청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아, 다행이야. 아버님의 유언대로 결혼하지 못한다면 난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달의 여신 다이아나처럼 깨끗하게 늙어갈 거야. 그분들은 정말 잘 결심해 주었어. 그런데 떠나가도 섭섭하거나 슬픈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신이시여, 부디 그분들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기를. 그런데 아가씨,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어르신께서 살아계실 때 몬트파르트 후장님과 함께 여기 오셨던 학자인 베니스의 그분 말이에요. 응, 기억하고 있어. 이름이 바사니오였을 거야. 맞아요. 그분이에요. 아가씨, 버릇없는 말이지만 지금까지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분이고 아가씨에게 잘 어울리는 신랑감이라고 생각해요.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 네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포샤는 딱 한 번 만나 서로 눈인사를 나누었을 뿐이지만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그 청년의 모습을 꿈꾸듯 떠올렸습니다. 그때 하인이 들어와 포샤는 다시 한번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손님들께서 아가씨를 한 번만 더 뵙고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로코에서 사람이 왔는데 그곳 왕이 오늘 밤 이곳에 도착하신답니다. 아,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손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결혼 신청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해. 먼저 가 있어, 네리사. 겨우 한 사람이 돌아가는가 싶으면 곧 다른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구나. 2. 샤일록의 등장. 바사니오는 베니스에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만한 사람을 여기저기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3,000덕것이나 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독한 고리대금 업자인 샤일록밖에 없었습니다. 바사니오는 샤일록을 찾아갔습니다. 3,000덕것이라. 샤일록은 애매하게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래요. 3,000덕것을 3달 동안만 빌려주시오. 3달 동안이라. 글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안토니오가 보증을 서기로 했소. 안토니오가 보증을? 날 도와주겠소? 내 부탁을 들어주겠다는 말이오. 그렇지 못하겠다는 말이오. 어서 대답을 해보시오. 바사니오는 답답한 마음에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3,000덕것을 3달 동안, 게다가 안토니오가 보증인이라고? 자, 어서 대답을. 안토니오는 믿을만하지. 좋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아니, 그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단 말이오? 아, 아니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곧 그 사람 정도라면 보증인으로서 확실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 사람의 재산은 지금 모두 바다에 떠 있잖소. 거래소에서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그 사람의 배는 트리폴리의 한 척, 서인도의 한 척, 멕시코와 영국, 그 밖에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던데. 뿐만 아니라 바다에는 해적들이 득실거리고 위험은 얼마든지 있어. 파도, 태풍, 암초 등등.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사람이라면 틀림없겠죠. 3,000덕것이라. 차용 증서를 받아두어도 괜찮을 것 같소. 틀림없이 보증하겠소. 그렇게 하면 당신 스스로 보증을 서는 것이 되지 않소? 직접 안토니오를 만나 이야기해도 되겠소? 괜찮다면 함께 식사를 합시다. 나보고 돼지고기 냄새를 맡으라는 건가? 나사렛 예수가 악마를 가두었다는 그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난 당신들하고 거래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걷기도 하지. 그 밖에 무엇이든 함께 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만은 안 돼. 그러다 갑자기 샤일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 거래소에 무슨 일이 있었나? 누구지? 이쪽으로 오고 있는 사람이? 안토니오로군. 바사니오가 그의 이름을 말하자 샤일록은 또다시 투덜투덜 혼잣말을 하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잘난 체 하기는. 그야말로 신에게 아첨하는 세금관리장의 얼굴이군. 난 저 녀석이 기독교인이라서 싫어.
하지만 그보다 많은 싫은 이유가 따로 있지. 바보처럼 부탁만 받으면 누구에게든지 이자도 없이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 베니스 전체의 이자율이 뚝 떨어졌지. 나쁜 녀석. 어쨌든 약점을 잡았으니 이제까지 쌓인 한을 마음껏 풀어볼 테다. 신성한 우리 유대인을 미워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나를 아주 나쁘게 이야기했지. 애써서 번 내 돈을 비싼 이잣돈이라는 둥 트집을 잡았어. 저런 녀석을 용서해준다면 우리 유대인들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거라고. 샤일록, 듣고 있어? 지금 내게 돈이 얼마나 있나 계산하고 있던 참이요. 대충 어림잡아 보니 당장 3,000더컷을 빌려주기는 힘들겠소. 하지만 걱정 마시오. 우리 유대인들에게 부탁해서라도 어떻게든 마련해 줄 테니. 그런데 몇 달이었더라? 바사니오의 물음에 샤일록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몸을 돌려 가까이 다가온 안토니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게 누구요? 안녕하셨소? 방금까지 선생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소. 샤일록, 나는 본래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쓸데없는 흥정은 하지 않소. 이자도 받지 않지. 하지만 친구의 절박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이 내 뜻을 굽혀야겠군요. 바사니오, 필요한 금액은 이야기했나? 안토니오는 이야기의 요점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럼요. 3,000더컷이라죠? 샤일록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걸 석 달 동안만 빌려주시오. 참, 깜빡 잊고 있었어. 석 달 동안이라. 바사니오,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이제 안토니오 당신이 차용 증서를, 아니, 한마디 물어보겠는데 당신은 틀림없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는 않는다고 했죠? 그렇게는 해본 적이 없소. 하지만 당신들의 성경에도 쓰여있지 않소. 영리한 야곱의 새끼양 이야기 말이오. 야곱이 이자를 받기라도 했다는 거요? 안토니오는 어리둥절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의 말씀대로 이자를 받지는 않았소. 그럼 야곱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오. 야곱은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양치기를 할 때 외삼촌과 약속을 했어. 일을 한 대가로 앞으로 태어나는 양 중에서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는 것은 모두 자기가 가지겠다고 말이지. 그러고는 양이 번식하는 계절이 되자 새끼를 뺀 어미양 주위에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빙 둘러 세워놓았소. 어느 쪽을 보아도 얼룩덜룩한 무늬가 보였지. 그래서 어미양이 낳는 새끼는 모두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는 것이었소. 결국 야곱이 양들을 남김없이 다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요. 이건 돈을 가지고 이자를 받아 재산을 불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야곱은 신의 은총을 받았던 거지.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은 신의 은총이란 말이요.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자놀이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금과 은이 양이라도 된단 말이요. 글쎄, 나는 금과 음으로 새끼를 낳게 하니까. 그런데 3,000더컷이라. 이건 상당히 큰 돈인데 1년이 12달, 12달 중에 석 달이라면 이자는... 샤일록은 이것저것을 따져보며 말했습니다. 어때요, 샤일록? 돈을 마련해 줄 수 있겠소? 샤일록을 지켜보던 안토니오는 조급해져서 물었습니다. 안토니오, 당신도 한번 생각을 해보쇼. 이제껏 당신은 거래소에서 내 험담을 해왔소. 내 돈이나 이자에 대해서 말이지. 난 그래도 언제나 몸을 움츠리고 가만히 참아왔소. 참는 것은 우리 유대인의 본분이니까. 당신은 내게 신앙심이 없다느니 살인자라느니 욕을 퍼부었지. 그리고 내 옷에 침을 뱉고 나를 발로 차기까지 했어. 내가 내 것을 내 맘대로 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닌데도 말이오. 그런데 그런 당신이 이번에는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내 수염에 침을 뱉고 마치 들깨 쫓듯이 나를 걷어찬 당신이 내게 돈을 빌리고 싶다니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개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들깨에게 3,000더컷을 빌릴 수가 있나요? 라고 말이요. 난 앞으로도 당신을 욕하며 큰소리치거나 발길질 할지도 모르겠어. 그러니 돈을 빌려줄 거면 친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이라고 생각하고 빌려주시오. 그래야 약속한 날짜를 넘겼을 때 큰소리치면서 벌금을 받아낼 수 있을 테니까. 아, 아니 무슨 그렇게 험한 말을. 난 말이요. 당신이 나에게 퍼부었던 모욕을 다 잊고 한 푼의 이자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내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군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데도. 아, 그렇소? 그렇다면 당신은 참 친절하시군요. 안토니오와 바사니오는 샤일록의 예상 밖의 태도에 놀라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샤일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친절을 직접 보여주겠소. 당장 공증인 사무실로 함께 가서 차용 증서에 서명을 하도록 합시다. 이건 뭐 농담이지만 당신이 빌린 금액을 제 날짜에 갚지 못할 경우에는 약속을 어긴 대가로 당신 몸 가운데 내가 원하는 부분의 살 1파운드를 베어놔도 좋다는 내용을 넣으면 어떻겠소? 화해하는 뜻에서 장난삼아 하는 이야기인데 거절하지는 않겠지? 알겠소. 그 증명서에 서명을 합시다. 그리고 유대인도 때로는 친절하다고 사람들에게 말해두겠소. 이런 끔찍한 계약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바사니오는 샤일록의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안토니오를 말렸습니다. 그만둬 안토니오. 나 때문에 그런 증서에 서명을 하면 절대 안 돼. 그럴 바에는 곤란하더라도 차라리 지금 이 상태로 지내는 편이 훨씬 더 낫겠어. 걱정 말게. 내가 약속을 어길 것 같은가? 계약 날짜가 되기 전에 이 증서에 쓰인 금액의 9배는 내 손에 들어와. 샤일록은 두 사람을 곁눈질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오, 우리 선조 아브라함이시여. 이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네들끼리 너무 야박하게 흥정을 하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흥정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바사니오를 향해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잠깐, 당신은 나를 의심하는 거요? 설마 내가 사람의 살을 먹으려고 그러겠소? 살 1파운드, 그것도 사람의 살덩어리는 전혀 가치가 없어서 수입에도 보탬이 되지 않소. 양이나 소라면 몰라도. 다만 친구로서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뜻에서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것이오. 받아주신다면 그것으로 좋고 그렇지 않겠다면 그만두시오. 어쨌든 모처럼의 우정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소. 그럼 좋소 사일로. 증서에 서명을 합시다. 안토니오는 그 계약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뒤에 공증인 사무실에서 만납시다. 이 재미있는 증서에 대해 공증인에게 말하고 증서를 작성하고 계시오. 난 잠깐 돈을 가지러 갔다 올 테니 간 김에 집안 상황도 좀 살펴보고 돌아오겠소. 샤일록은 부지런히 집안으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저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할 생각인가? 상당히 친절해졌는걸? 안토니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어쩐지 꺼림칙해. 겉으로는 저래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바사니오는 안토니오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오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걱정 말게. 내 배는 2달 뒤면 돌아올 테니까. 어떤 꿈이라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바사니오가 포샤와의 결혼을 위해 샤일록을 상대하는 동안 포샤에게도 마음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벨몬트에 있는 포샤의 집에서는 코넷의 엄숙한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모로코 왕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아름다운 포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굴빛이 검다고 날 싫어하지 마시오. 이 빛깔은 태양이 입혀준 검은 옷이라오. 난 그만큼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 자랐소. 그리고 이 피부 밑에 흐르는 피는 북쪽 나라에서 자란 하얀 피부의 귀공자보다 훨씬 빨갛게 타오르는 사랑의 불빛과 같다오.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내 얼굴을 사랑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깔을 바꿀 생각은 없소.
물론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르겠지만, 만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고귀하신 왕 당신께서는 아마 당신이 지금까지 찾아오셨던 어느 분보다도 더 제 사랑을 받아주시기에 알맞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자 고르기로 운명이 결정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을 따라야만 하지요. 포샤는 왕의 모습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드러내지 않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에 감사드리오. 부디 3개의 상자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시오. 내 운명을 시험해 보겠소. 터키 왕의 군대를 3번 물리치고 페르시아 왕을 쳐부순 이 초승달 모양의 긴 칼에 맹세하고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시무시한 악마의 눈도 노려보겠소. 그러나 만약 운명이 내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평생을 슬퍼하며 불행하게 살다 죽게 될지도 모르겠소. 정말이지 운에 맡기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걱정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세요. 그만두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 골랐을 경우에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서약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디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2번 다시 어느 누구에게도 결혼 신청은 하지 않겠소. 자, 안내해 주시오. 왕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럼 먼저 교회로 가시지요. 그리고 점심 식사 뒤에 운을 시험해 보십시오. 모르코 왕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맙소. 오로지 행운이 함께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든지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든지 둘 중 하나일 테니까. 3. 포샤의 상자들. 점심때가 조금 지났을 무렵 런슬롯이 샤일록의 집에서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런슬롯은 유대인 주인의 집에서 막 도망치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도망치지 말라는 양심과 어서 달아나라는 악마가 계속 런슬롯의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양심이 하는 말을 들으면 난 주인 집에 있어야 해. 하지만 그 주인이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악마와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 난 도망갈 거야. 내 다리는 악마에게 맡기고 지독한 유대인의 집으로부터 도망가라. 런슬롯 고보. 집에서 나온 런슬롯은 우연히 선물을 들고 주인집을 찾아온 아버지를 길에서 만나 함께 바사니오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주인님을 모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찾아뵌 이유입니다. 런슬롯의 아버지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고 바사니오는 그런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은 오늘 너의 주인 샤일록 영감과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도 너를 고용하라고 추천했다. 하긴 부잣집에서 이렇게 가난한 집으로 옮기는데 추천 따위의 말을 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신의 은총을 받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죠? 주인님과 샤일록 영감은 그것을 솜씨 좋게 서로 나누어 가지셨어요. 샤일록 영감은 부자가 되었지만 신의 은총을 받은 것은 주인님 쪽이세요. 런슬롯은 특유의 농담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말을 참 잘하는군. 자, 영감님, 아드님과 함께 전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다시 제 집으로 오십시오. 일이 잘 해결되자 런슬롯은 매우 기뻐하며 아버지와 함께 샤일록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사니오는 하인인 레오나드에게 말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그 아이에게 아주 화려한 옷을 입혀주어라. 알겠지? 레오나드, 잊지 말고 꼭 그렇게 해다오. 그리고 물건을 사가지고 서둘러 돌아오너라. 오늘 저녁 식사 때는 귀한 손님들을 초대했으니까. 자, 어서.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레오나드가 가고 나서 그라시아노가 바사니오를 찾아왔습니다.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그라시아노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해보게. 내 청을 거절하면 안 되네.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자네를 따라 벨라몬트로 갈 생각이니까.
그러게. 그런데 같이 가는 건 좋지만 아무쪼록 예의 없는 행동은 삼가게. 그렇지 않다면 자네 때문에 나까지 예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되면 내 희망은 사라지고 만다네. 걱정 말게. 나도 예의 바른 신사 역할쯤은 멋지게 해낼 수 있다고. 그걸 못한다면 앞으로 다시는 날 믿지 않아도 좋네. 그럼 어디 자네 솜씨를 보기로 할까? 하지만 오늘 밤은 안 돼. 오늘 밤의 태도로 앞으로의 일까지 짐작하는 건 곤란해. 그건 그래. 오늘 밤에는 그런 것에 상관없이 마음 놓고 즐기세. 다들 그럴 생각으로 올 테니까 말이야. 이야기를 끝낸 두 사람은 서둘러 헤어졌습니다. 한편 샤일록의 집에서는 런슬롯이 샤일록의 딸 제시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도 역시 아버지를 버리고 가는구나. 너를 탓할 수는 없지. 내게도 이 집은 지옥인걸. 지금까지는 쾌활한 네가 있어준 덕분에 그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었는데. 그럼 안녕. 이 1더컷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런슬롯, 너도 저녁 식사 때는 로렌조님을 만나겠지? 그분도 너의 새 주인에게 초대를 받았으니까 말이야. 그러니 그분을 만나면 이 편지를 아무도 모르게 살짝 전해다오. 자, 이제 가봐.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보시면 야단이 날 거야. 안녕히 계세요, 아가씨. 아가씨 같은 유대인이라도 주인님과는 전혀 달라요. 아주 친절하고 마음씨가 고마운 분이세요. 아가씨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기독교인이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할 테니까요. 런슬롯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갔고 제시카는 방문을 바라보며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 일인가. 아버지의 자식인 것을 부끄러워하다니. 그래, 난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마음까지는 닮지 않았어. 오, 로렌조, 당신이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기독교로 개종하고 당신의 좋은 아내가 되겠어요. 그때 거리 한 모퉁이에서는 바사니오의 친구들이 저녁 식사의 모임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런슬롯이 로렌조를 발견하고 제시카에게서 부탁받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로렌조는 고마움의 표시로 런슬롯에게 돈을 주고는 제시카에게 약속대로 반드시 가겠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런슬롯은 전 주인인 샤일록에게 새 주인인 바사니오의 저녁 초대 소식을 전하러 급히 사라졌습니다. 그런 런슬롯의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도 의논을 끝내고 가장무도회를 겸한 저녁 식사 모임에 가기 위해 바삐 움직였습니다. 그 편지 제시카에게 온 것이지? 그라시아노가 로렌조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맞아. 어떻게 그 집에서 그녀를 데리고 나올지, 돈과 보석은 어느 정도 가지고 나오면 좋을지, 그리고 소년의 모습으로 변장할 준비는 잘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준비할 일도 여러 가지야. 만일 그 샤일록이란 자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건 틀림없이 착한 딸 제시카 덕분일 거야. 난 제시카를 내 시종으로 꾸며서 베니스를 빠져나가려고 하네. 두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한편 런슬롯은 샤일록을 보러 다시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런슬롯이 소식을 전하자 샤일록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게 좋을 거다. 여기 있는 나와 바사니오 중에 어느 쪽이 더 훌륭한 주인인지. 그러고는 큰 소리로 제시카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난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다. 자, 열쇠를 가지고 있어라. 그런데 어째서 내가 가야 한단 말이냐? 진심으로 초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보나마나 내 비위를 맞추려고 초대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우니까 가주는 거야. 가서 그 사치스러운 기독교인의 음식을 실컷 먹어야겠다. 제시카, 조심해야 한다. 아무래도 예감이 좋지를 않아. 어젯밤 꿈 때문일 거야. 꿈에서 돈 주머니를 봤는데 에이, 괜찮겠지. 어서 가세요. 가장무도에도 있다니까요. 머물럭거리는 샤일록을 재촉하며 런슬롯이 말했습니다. 뭐? 가장무도회가 있다고?
제시카, 모두 문을 잠가 놓아라. 바깥의 쓸데없는 소란에 정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시시한 음악 따위가 결코 이 집에 흘러들어오게 해서도 안 돼. 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야지. 런슬롯, 너는 한 발 앞서 가서 내가 가겠다고 말해두어라.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런슬롯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가씨. 창밖을 내다보세요. 이따가 기독교인이 지나갈 거예요. 유대인 아가씨 마음에 꼭 드는 신사가 말이에요. 그럼 이만. 런슬롯이 제시카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신사는 로렌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샤일록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 바보 같은 녀석이 뭐라 그랬냐? 안녕히 계시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래? 멍청한 녀석. 저 녀석은 부리기는 좋은데 너무 먹어서 탈이지. 게다가 일은 느릿느릿. 제대로 못하면서 낮잠만 잔단 말이야. 그래서 그만두게 한 거야. 바사니오의 재산이나 축내라고. 제시카, 이제 집으로 들어가라. 곧 돌아올 테니까. 내가 일러둔 대로 문단속 잘해. 단속을 잘하면 돈이 모인다는 속담이 있지. 언제나 절약하는 검소한 사람에게는 그리 먼 속담이 아니야. 샤일록이 밖으로 나가자 제시카가 중얼거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제 운명에 장애물이 생기지 않는 한 저는 아버지는 딸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잠시 후 창밖에서 노렌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년 시종으로 변장하고 기다리던 제시카가 2층에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해보세요. 누구이신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로렌조요, 당신의 연인. 오, 나의 연인이로군요. 우선 이 상자를 받으세요. 제시카는 미리 준비해놓은 상자를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어서 내려와요. 그리고 내 앞에 서는 거요. 등불을 들고. 어머나, 등불을요? 변장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나요? 어둠 속에서도 부끄러워 몸이 움츠러들 정도인데요. 당신은 아름다운 소년이요. 빨리, 밤의 어둠은 곧 사라질 거요. 바사니오의 집에서 다들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럼 문단속을 좀 하고 돈을 좀 더 가지고 내려가야겠어요. 제시카가 창문에서 사라지자 함께 있던 그라시아노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마음씨가 고운 아가씨로군. 그렇고 말고 난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해. 지혜롭고 아름답고 진실한 마음씨를 가졌지. 아, 왔군. 가자고. 무도회에 친구들이 몹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로렌조가 흥분에 들떠 있을 때 안토니오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우, 그라시아노.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됐지? 벌써 9시야. 모두 기다리고 있어. 오늘 밤 가장 무도회는 취소됐어. 순풍이 불기 시작해서 바사니오는 급히 떠나기로 했네. 사람들을 내보내서 자네를 찾고 있었어.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취소되자 조금 서운했지만 곧발로 친구의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해 주었습니다. 그거 참 잘됐군. 오늘 밤에 배가 떠날 수 있다니 이렇게 기쁜 일은 없을 거야. 벨몬트에 있는 포샤의 집에서는 모로코 왕의 상자 고르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코넨 연주 음악과 함께 모로코 왕이 시종들을 거느리고 일어서자 포샤의 명령에 따라 객실 구석의 커튼이 젖혀졌습니다. 그러자 높은 받침대 위에 놓여있는 3개의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고르세요. 포샤의 말이 끝나자마자 모로코의 왕은 첫 번째 상자인 금상자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상자에 새겨진 글을 읽었습니다. 나를 택하는 자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얻을 것이다. 두 번째 상자인 은상자에는 또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를 택하는 자는 그 신분에 어울리는 것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상자인 납상자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를 택하는 자는 가진 것 모두를 운명에 걸어야 한다. 왕은 어쩐지 납상자에 새겨진 말이 기분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며 포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고르면 그것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소? 한 상자에 제 초상화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고르시면 저와 결혼하시게 되는 겁니다. 모로코 왕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천천히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의 도움을 바라는 심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납상자부터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가진 모두를 운명에 걸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운명을 걸라는 거지? 이렇게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금속 따위에 어떻게 모든 것을 걸 수 있단 말인가? 단돈 한 푼도 걸 수 없지. 그럼 이 깨끗하고 순결한 은상자는 그 신분에 어울리는 것을 얻을 것이라고? 과연? 하지만 우선 공정한 저울로 자신의 가치를 재보자. 분명히 내 가치를 따질 때 부족함은 없다. 그렇다면 아가씨를 얻을 만큼 충분한가? 아니, 이런 망설임이야말로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된다. 그럼 확실히 하기 위해 다시 한번 금상자를 생각해보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얻을 것이라고? 오, 이것이야말로 확실해. 온 세상이 그녀를 바라고 있어. 넓은 세상 구석구석으로부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먼 사막에서도 황야에서도 아름다운 포샤양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다. 조용한 벨몬트의 대지도 왕과 귀족들의 방문 때문에 지금은 마치 큰 도시의 번화가 같구나. 거센 파도가 용솟음치는 넓은 바다조차도 방문객들을 가로막을 수는 없지. 자, 드디어 선택해야 한다. 이 중에 하나는 그녀의 초상화가 들어있겠지. 도대체 이런 시시한 납상자 속에 들어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 그럼 은상자에? 아니야. 보석 중에 보석이 황금의 10분의 1 값어치밖에 안 되는 은 속에 들어있을 리는 없어. 모로코 왕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드디어 소리쳤습니다. 열쇠를 주시오 포샤양. 난 이 금상자를 택하겠소.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걸 받으세요. 만약 그 안에 제 초상화가 있으면 저는 폐하의 아내가 됩니다. 열쇠를 받아들고 금상자를 연 모로코 왕은 깜짝 놀라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바싹 말라빠진 해골이잖아. 속이 텅 빈 눈 속에 무슨 쪽지가 있군. 어디?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빛나는 것은 반드시 황금인 것은 아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셀 수 없이 많고 금빛 무덤도 그 속은 구더기 속을. 그대의 희망은 사라져버렸네. 그래, 희망은 사라졌어. 이젠 길게 작별 인사를 할 힘도 없군. 잘 있으시오 포사양. 모로코 왕은 들릴락 말락한 작은 목소리로 겨우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포샤는 커튼을 내리게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베니스에서는 바사니오가 떠난 항구에서 살레리오와 솔레니오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내 눈으로 바사니오의 배가 떠나는 것을 확인했어. 그라시아노도 있었어. 하지만 로렌조는 보지 못했는걸. 솔레니오가 살라리오에게 말했습니다. 그 샤일록 영감이 소리소리 지르며 공장님에게 뛰어갔지. 그래서 공장님도 같이 바사니오의 배를 찾으러 붙들어 나가셨다니까. 하지만 때는 늦었어. 배는 이미 떠나버렸으니. 그 지독한 영감이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울부짖고 있어. 그렇게 사납고 험악한 말은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어. 아니, 기독교인과 도망쳐버리다니. 재판을 해야 해. 법률에 맡겨야 한다고. 내 돈, 내 보석, 내 딸년, 돈이 들어있는 주머니도 값비싼 보석들도 다 훔쳐갔어. 이것들을 찾아라. 재판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야. 베니스의 모든 아이들이 그 영감 흉내를 내면서 내 돈, 내 보석, 내 딸년 하고 시끄럽게 떠들며 돌아다닌다니까. 하하. 그런데 안토니오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전에 그 차용 증서 말이야. 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정말로 큰 봉변을 당할지도 몰라. 살레리오가 갑자기 어제 들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응,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군. 어제 도버 해협에서 짐을 가득 실은 이탈리아 배 한 척이 난파를 당했다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혹시 안토니오의 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건 안토니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겠어. 하지만 무턱대고 이야기하지는 말게. 걱정할 테니까. 정말 그래. 그렇게 진실한 친구를 걱정시키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
어제 바사니오와 안토니오가 헤어지는 모습을 보았는데 바사니오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돌아오겠다고 하자 안토니오는 아니야, 무리하지 말게. 자신의 일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야. 신중하고 정확하게 잘 처리하고 오게. 그 증서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자네의 진실한 사랑이 상대방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이야기를 하게. 부디 성공하기를 빌겠네. 라고 하더군. 이별의 악수를 나누면서 눈에는 눈물이 가득 괴어 있더라고. 안토니오는 바사니오가 자기 삶의 보람이라고 이야기했지. 자, 어서 가서 그 친구를 찾아 기분을 풀어주자고. 진정한 우정은 자신은 물론 주위에도 말없이 전해져 다른 사람들까지도 기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모로코 왕을 떠나보낸 포샤는 다음 사람을 위해 3개의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실패했을 때 평생 다른 여자에게 청혼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마친 에러곤 왕이 시종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구원자의 눈에 납상자는 궁상스럽게 비친 모양이었습니다. 가진 것 모두를 운명에 걸어야 한다고? 그러면 납상자 너는 더욱 아름다워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럼 금상자는 뭐라고 했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얻는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라니. 그건 어리석은 백성을 말하는지도 모른다. 난 그런 사람들처럼 행동할 생각은 없어. 그렇다면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은상자뿐이다. 자, 다시 한번 네 말을 들려다오. 그 신분에 어울리는 것. 좋아.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 이 아름다운 포샤 아가씨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자, 이제 열쇠를 주시오. 난 내게 알맞은 것을 선택하겠소. 은상자를 연 아라곤 왕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지? 바보가 눈짓을 하면서 무엇인가 쓰여있는 종이를 내밀고 있는 그림이다. 이런 바보가 여기 있는 나에게 어울린단 말인가? 그 종이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은가면에 키스를 하는 바보들. 세상에는 그림자를 쫓는 바보들이 흔하지. 그대가 결혼을 하면 바로 이럴 것이오. 이제 그대의 연극은 끝났소. 어서 이곳을 떠나시오. 여기 오래 있을 필요가 없겠소. 우물쭈물하면 할수록 바보처럼 보이기만 할 뿐이지. 그럼 아름다운 아가씨여, 안녕. 서약을 했으니 괴로움도 참아야지. 아라곤 왕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실패자를 보낸 뒤 포샤는 네리사에게 속삭였습니다. 불빛을 향해 날아드는 여름날의 벌레들처럼 모두 가엾게 불타 사라져버렸구나. 지혜로운 사람인 척 뽐내더니 결국 잘못 골랐어. 그게 그들에게 맞는 선택이었겠지.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죽음과 결혼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자, 커튼을 내려라, 네리사. 네리사의 위로에도 포샤는 기분이 풀리지 않아 힘없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지금 대문 앞에 베니스에서 오신 젊은 분이 말에서 내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주인의 방문을 미리 알리러 왔다고 하십니다. 가지고 오신 물건이며 말투며 저는 그렇게 훌륭한 분을 처음 보았습니다. 사랑을 전하러 오신 분으로 손색이 없으셨지요. 틀림없이 그분의 주인은 더욱 멋진 분이실 것 같습니다. 지쳐있던 포샤의 마음이 움직여 빨리 그를 만나고 싶다며 네리사를 보냈습니다. 아, 바사니오 님이시기를. 사랑의 신이여, 부디 은총을 내리소서. 네리사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방을 나섰습니다. 재판장의 안토니오. 베니스의 거래소에는 난파선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해협에서 난파당한 것은 역시 안토니오의 배인 것 같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솔레니오와 살레리오는 안토니오가 입은 손해를 걱정하면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샤일록이 화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잘도 눈 감아 주었겠지. 내 딸이 도망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야. 물론 알고 있었죠. 도망이라뇨. 그저 다 자란 작은 새가 날개를 달고 새장을 떠난 것일 뿐인걸요.
영감님도 자신의 작은 새에게 날개가 생겼다는 사실쯤은 당연히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샤일록의 마음은 몹시 복잡해졌습니다. 딸에게 배신당한 일에다가 안토니오의 배에 관한 소문까지 그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것 봐라. 분수를 모르는 사치스러운 놈 같으느라고. 돈도 없으면서 그렇게 거만하더니 이젠 얼굴도 못 내밀 거야. 증서를 똑똑히 기억하라고. 그 녀석 나를 고리대금 업자라면서 헐뜯었지? 정신 차려라. 기독교인의 박애니 모니 들먹이면서 공짜로 돈을 잘도 빌려주었겠다. 이젠 어떻게 되나 보자. 증서를 잊지 말라고. 샤일록은 씩씩거리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안토니오를 없앨 생각으로 흐뭇해했습니다. 심지어 샤일록은 안토니오의 심장을 도려내어 죽이고 나면 베니스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안토니오가 약속한 날이 지나도록 돈을 못 갚는다 하더라도 정말로 살을 베어내지는 않겠죠? 아무런 쓸모도 없을 테니까. 살레리오가 묻자 샤일록은 기세 좋게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원한을 푸는데 쓸모가 있지. 내가 손해를 보면 업신여기면서 좋아하고 돈을 벌면 돈을 번다고 실컷 험담을 늘어놓다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날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거야?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이겠지.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눈이나 귀나 입도 없고 손발도 없단 말인가? 우리도 역시 먹고 마시고 병에 걸려. 겨울에는 추워하고 여름에는 더워하지. 모든 것이 기독교인과 똑같지 않은가? 그런데도 아무리 심하게 대해도 복수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걸까? 모든 것이 같다면 그 점도 다르지는 않을 테지. 만약 기독교인이 유대인에게 지독한 일을 당하면 어떤 자비를 베풀겠소? 복수밖에 없어. 그런데 유대인이 기독교인에게 모욕을 당하면 어떻게 참고 견디란 말이오? 물론 복수라는 방법밖에 없지. 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다. 샤일록이 흥분하여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안토니오가 보낸 심부름꾼이 두 사람을 부르러 왔습니다. 곧 샤일록의 친구 튜발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살레리오와 솔레니오는 두 유대인의 지독함을 이야기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오, 튜발, 제노바에서 무슨 소식이라도 있었나? 내 딸은 찾았는가? 샤일록이 성급하게 물었습니다. 자네 딸에 관한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찾지는 못했네. 그래, 그게 글쎄 그렇더라고. 다이아몬드도 없어졌어. 프랑크푸르트에서 2,000더컷이나 주고 산 그 다이아몬드가 말이야. 이제까지 이런 재난은 없었네. 무려 2,000더컷이라고. 그 밖에도 값비싼 보석들. 내 딸년이 내 눈앞에서 죽어도 좋으니 그 다이아몬드나 되찾았으면 좋겠네. 그것들을 찾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 이거야말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도대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군. 샤일록은 여전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닐세. 불행한 인간은 또 있어. 제노바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안토니오도. 아니 뭐라고? 불행이라고? 샤일록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안토니오의 배 한 척이 또 난파당했다는군. 트리폴리에서 돌아오는 길에 말이야. 고맙네. 고마워. 그 말 정말이지? 그 배 타고 있다가 간신히 살아 돌아왔다는 선원한테서 들었네. 고맙네 튜발. 기쁜 소식이야. 기쁜 소식. 샤일록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기쁜 표정으로 튜발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튜발은 또 제시카의 소식도 전했는데 하룻밤에 80더컷도 넘게 쓰며 돈을 낭비하고 있고 귀한 터키석 반지를 애완용 원숭이 한 마리와 바꾸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못 참겠군. 튜발, 그 터키석 반지는 내가 소중히 여기던 거야. 세상을 떠난 아내 리어에게 결혼 직전에 받은 선물이라고. 그까짓 원숭이 따위는 수천 마리를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야. 샤일록은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에 놀란 튜발은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제 안토니오의 인생도 끝이겠군. 샤일록은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며 말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튜발, 자네가
관리들에게 돈을 좀 주고 오게나. 기한까지는 아직 2주일이나 남아있지만 미리 부탁해두는 걸세. 바로 그날이 오면 그놈의 심장을 도려내 주겠어. 그놈만 베니스에 없으면 어떤 장사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자, 어서 갔다 오게. 나중에 예배당에서 만나세. 한편 벨몬트에서는 상자 고르기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포샤는 세 번째 사람의 상자 고르기에서 이제까지와는 달리 몹시 걱정스럽고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방문 소식을 미리 알려주러 온 사람은 그라시아노였고 그의 주인이자 세 번째 청혼자는 한 번 본 것만으로도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베니스의 청년 바사니오였기 때문입니다. 바사니오는 즉시 상자를 고르기 원했으나 포샤는 그가 실패할까봐 두려워 바사니오를 말렸습니다. 부디 제 말을 좀 들으세요. 하루나 이틀, 아니 한 달이나 두 달쯤 묵으신 뒤에 천천히 하시면 어떨까요? 어느 상자를 고르면 될지 가르쳐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오 세상에, 무정하기도 하지. 제가 가진 상자 하나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 운명의 신이야말로 지옥에나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머나 품이 없는 말을 하고 말았군요. 하지만 이것도 오직 시간을 끌어 당신을 붙잡아두고 싶은 마음에서. 바사니오는 포샤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요, 제발 어서 고르게 해주시오. 이대로 있는 것은 마치 모진 고문을 받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아니, 고문이라니요. 무슨 죄를 지으셨나요? 그렇다면 고백하세요. 포샤는 반짝이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고백하지요. 그 대신 내 목숨을 구해주시오. 목숨을 구해드리겠으니 어서 말씀하세요. 고백할 것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이오. 이게 내 죄의 전부요. 자, 이제 내 운명을 시험하게 해주시오. 세 개의 상자가 있는 곳으로 나를 안내해 주시오. 포샤는 바사니오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럼 저쪽으로. 그곳에 나란히 있는 세 개의 상자 중 하나에 제 초상화가 들어있답니다. 만약 저를 사랑하신다면 틀림없이 그 상자를 선택하실 거예요. 모두들 나가 있어. 그리고 네리사, 너는 상자를 고르는 동안 음악이 흐르게 해라. 혹시 실패했을 때의 음악은 백조의 마지막 노래. 아니야, 맞는 상자를 고르실 거야. 그때의 음악은 왕을 맞이할 때의 화려한 팡파르로. 아, 나가시는구나. 트로이의 아가씨를 구한 영웅 헤라클레스 못지않은 훌륭한 모습으로. 자, 싸우시오, 헤라클레스. 당신이 살면 나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싸움을 지켜보는 제 가슴은 얼마나 떨리는지 모른답니다. 바사니오는 세 개의 상자 앞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음악에 맞추어 누군가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변덕스러운 마음은 어디에서 생기나, 가슴 속에서, 머릿속에서 어떻게 생겨나 어떻게 자라나 들려줘요. 그 대답을. 바사니오는 잠시 노랫소리를 뒤로하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겉모습으로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들이 있지. 잘 포장된 겉모습은 진실을 감추는 경우가 많아. 번쩍이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금이나 깨끗하게 겉을 꾸민 은도 내 마음을 끌지는 못한다. 하지만 초라한 나비여, 너는 희망이 있는 곳을 넌지시 알리려고도 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구나. 꾸밈 없는 말이 어떤 웅변보다도 내게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이걸 고르자. 기쁜 결과가 나오기를. 바사니오가 납상자를 선택하는 순간 그 모습을 지켜보던 포샤는 하늘로 뛰어오를 것처럼 기뻐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바사니오는 납상자를 열었습니다. 오, 아름다운 포샤의 초상화다. 상자 속에 함께 들어있던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겉모습에 이끌리지 않고 마음으로 선택한 그대는 현명하도다. 행운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인 앞에 서서 입을 맞추고 아내로 맞이하라.
종이에 적힌 축복의 말대로 바사니오는 포샤에게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소. 당신이 그렇다고 확실히 인정해주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소. 바사니오님, 이제 저는 당신의 아내예요. 보시다시피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는 인품도, 아름다움도, 재산도, 친구도 모두 최고로 갖추고 싶어요. 물론 가장 행복한 것은 당신을 제 남편으로 받들어 저의 모든 것을 당신의 뜻에 맡기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집의 주인, 하인들의 주인, 제 자신의 주인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집도, 하인들도, 저도 모두가 당신이 주인이에요. 그 증표로 이 반지를 드리겠어요. 이 반지는 앞으로 절대로 손에서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잃어버리거나 남에게 주시거나 한다면 그건 당신의 사랑이 식은 증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그때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포샤가 기쁨에 찬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소. 당신에게 받은 이 반지가 내 손에서 떠나는 날은 이 생명이 다하는 날일 거요. 그때 네리샤와 그라시아노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저희들도 기뻐요. 그토록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졌으니 이젠 내 소망이 이루어질 차례로군. 그라시아노는 자기도 바사니오와 함께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은 나도 바사니오 못지않게 실력이 뛰어난 편이라네. 자네가 포샤 아가씨의 사랑을 얻는 동안 난 네리사의 사랑을 승낙받았지. 정말 경사가 겹쳤다며 기뻐하고 있는데 또 한 쌍의 연인이 나타났습니다. 샤일록의 딸 제시카와 그녀의 연인 로렌조가 살레리오와 함께 온 것입니다. 살레리오는 안토니오가 보낸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안토니오의 편지를 읽는 바사니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본 포샤가 뭔가 나쁜 소식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바사니오는 포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에게 재산이 없다는 말은 아까 했지만 재산이 없는 것은 물론 빚까지 진 처지라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은 친구가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편지의 글귀 하나하나가 마치 방금 입은 상처처럼 피를 흘리고 있는 것 같군. 그런데 이게 사실이란 말인가? 살레리오, 안토니오의 배가 한 척도 남김없이 파손되었다고? 트리폴리에서도, 멕시코에서도, 영국에서도, 리스본에서도, 인도에서도 모두 암초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단 말인가? 바사니오가 편지를 가지고 온 살레리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한 척도 남김없이. 게다가 약속 날짜가 지난 이상 갚을 돈이 있다고 해도 그 유대인 놈이 받으려고도 하지 않을 거야. 이미 재판소에 소송을 걸었네. 법률대로 재판을 해주지 않으면 베니스에는 자유 따위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공장님을 위협하고 있지. 빚진 돈이 3,000더컷이라는 소리를 듣고 포샤는 겨우 그것뿐이냐면서 그 2배인 6,000더컷, 아니 3배로라도 지불해서 그 끔찍한 차용 증서를 없애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편지의 사연은 더욱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바사니오, 내 전 재산인 배들은 모두 난파당하고 말았다네. 채권자는 날이 갈수록 더욱 매정하게 대하고 이젠 도망갈 수도 없어. 그 유대인과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네. 증서대로 처리하면 물론 나는 죽게 되겠지. 그러면 자네와 샤일록과의 금전관계는 깨끗이 처리되는 것이네. 다만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자네를 만나고 싶네. 하지만 그것도 자네 형편이 닿는 대로 하게. 자네가 와주면 기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편지에 담긴 사연들을 잊어주게. 포샤는 곧바로 베니스로 출발하라고 바사니오에게 말했고 바사니오는 빨리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그라시아노와 함께 떠났습니다. 친구는 어딘가 닮은 데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 안토니오라는 분도 틀림없이 제 남편처럼 훌륭한 분이겠죠? 그런 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구할 수만 있다면 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괜찮습니다. 로렌조,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이 집의 모든 권리를 맡아주셨으면 해요. 실은 제가 당분간 내리사하고 기도 생활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맹세를 했거든요. 수도원에서 꼼짝 않고 기도만 하며 지낼 생각입니다. 그러니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믿고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제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제시카를 저와 제 남편으로 생각하고 잘 받들어 모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인들을 불러 남몰래 한 통의 편지를 파두아에 사는 사촌인 법학 박사 벨라리오 앞으로 보냈습니다. 벨라리오 박사에게 부탁을 해서 필요한 서류와 옷을 항구로 가져오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포샤는 네리사를 데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가자 네리샤, 우리 남편을 만나러 가는 거야. 무엇보다 저쪽에서 우리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해야 할 텐데. 아니, 그럼? 네리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남자 복장을 하는 거야. 둘 다 잘 어울릴 거야. 목소리는 아무래도 좀 가늘겠지만 그래도 변성기의 소년처럼 들리겠지. 발걸음도 성큼성큼 남자답게, 이야기도 남자들에게 어울리는 싸움 이야기 같은 걸로 하자고. 거짓말이나 꾸며낸 이야기도 유익할 거야. 어머, 우리가 남자가 되나요? 쉿, 남들이 들으면 큰일 나. 자, 어서 가자. 마차를 준비시켜 놓았으니까. 한편 베니스에서는 샤일록이 마구 큰 소리를 치며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감옥에 갇힌 안토니오가 솔레니오와 함께 간수의 감시를 받으며 샤일록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나 샤일록은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봐요 간수 양반,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자비니 뭐니 그런 시시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시오. 이자는 공짜로 돈을 빌려주는 게 바보이니까. 내 말을 좀 들어봐요 샤일록. 안토니오는 사정했습니다. 관도 더 이상 말해봤자 헛수고일 뿐이야. 난 이미 맹세를 했으니까 증서에 쓰여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어쨌든 공장님께 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돼. 이봐, 이 얼빠진 간수 양반. 이런 녀석의 부탁을 받고 감옥에서 여기까지 데려오다니. 부탁이요. 내 말을 좀 들어주시오. 안토니오는 참을성 있게 계속해서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들어줄 것 같아? 증서에 쓰여 있는 대로 하는 거야. 내가 너희 기독교인들의 말을 듣고 내 생각을 바꾸기라도 할 것 같아? 참 끈질기기도 하군. 그렇지만 어떤 말도 소용없어. 증서대로 하는 거라고. 샤일록은 그렇게 내뱉고는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솔레니오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탐욕스러운 영감 같으니라고. 저렇게 인정사정 없는 인간은 처음 보겠어. 그냥 내버려 두게. 부탁을 해도 소용이 없어. 이제 그만두자고. 결국 저 영감은 내 목숨을 노리는 거야. 난 저 영감에게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자주 도와주었거든. 그래서 날 미워하는 거야. 안토니오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자님이 이런 잔인한 일을 허락하실 리가 있겠나? 아닐세. 공장님도 법률을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지. 베니스는 본래 자유를 자랑하는 항구 도시야.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이교도들도 똑같은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그 법을 무시하면 베니스의 정의가 신용을 잃게 돼. 그건 그렇고 갑자기 덮친 손해와 고생 때문에 난 바싹 말라버렸군. 내일 법정에서 그 냉혹한 자에게 떼어줄 살 1파운드가 있을지도 의심스러울 지경이네. 간수 양반, 이제 돌아갑시다. 아, 바사니오가 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만이라도 그 친구를 만날 수 있다면 더 이상 미련은 없어. 솔레니오는 친구의 딱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재판 날이 되었습니다. 베니스의 재판소 주변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그런 당치도 않은 계약이 어디 있느냐며 농담으로 생각했는데 샤일록은
진짜 재판을 신청했고 이렇게 법정에 나타난 것입니다. 증서가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안토니오는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에 온 도시 사람들이 재판 결과를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바사니오 일행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작은 정면에 재판장석에 앉아 있었고 안토니오는 피고석에 서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 됐도다. 이번에 그대를 고소한 사람은 돌처럼 차갑고 동정심이라고는 전혀 없다. 공작이 안타까워하자 안토니오는 재판소에서 애써준 것에 감사하며 이미 각오는 돼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곧바로 샤일록이 불려 들어갔습니다. 그대는 계속 완강하게 버티고 있지만 그대도 인간이므로 결국에는 태도가 돌변해 생각지도 않은 자비를 베풀 것이라고 여긴다. 지금은 이 상인의 살 1파운드를 베어내겠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이 계약을 취소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간다운 정에 이끌려 원금의 일부까지 변제해 줄 것이다. 최근에 이 상인이 입은 뜻밖의 손해는 실로 막대해서 누구든지 동정하는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대도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길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그대의 따뜻한 배려를 바라고 있다. 공작이 샤일록을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샤일록은 아무리 좋은 말로 권해도 태도를 바꾸지 않고 증서대로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인 줄 뻔히 알면서 이렇게 재판을 청구한 이유를 물으시겠지만 저는 대답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세상에는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고양이만 보면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이렇게 다양한 것입니다. 저도 단지 안토니오가 미울 뿐입니다. 뭐라고? 미워서 죽이겠다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 바사니오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그만하게. 이야기를 해서 통할 상대가 아니야. 더 이상 애써봤자 헛수고라고. 되도록이면 빨리 확실하게 재판을 받아 저 유대인의 소망을 이루어주고 싶네. 안토니오가 바사니오의 말을 가로막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바사니오는 겨우 화를 억누르며 샤일록에게 제안했습니다. 빌린 3,000더컷을 그 2배인 6,000더컷으로 늘려 갚으면 어떻겠소? 흥, 그 6,000더컷의 6배라도 실소. 난 증서대로 할 뿐이요. 샤일록은 자기의 생각을 바꾸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샤일록에게 공작이 물었습니다. 남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어떻게 신의 자비를 바랄 수 있겠는가?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재판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자의 살 1파운드는 제가 비싼 돈을 내고 샀으니 제 것입니다. 그러니 잘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베니스의 법률은 아무도 지킬 필요가 없는 휴지 조각과 같아집니다. 어서 재판을 해주십시오. 자신만만한 샤일록은 법정 안의 사람들의 표정은 살펴보지도 않고 표독하게 소리쳤습니다. 샤일록은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차려 안토니오. 지면 안 돼. 용기를 내라고. 자네 몸에서 피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하면 내 피도 살도 뼈도 몽땅 샤일록에게 주어버리겠어. 바사니오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바사니오, 자네는 내 목까지 오래 살아. 내 묘비병을 써주게나. 그때 파두아의 벨라리오 박사가 보낸 편지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작은 오늘의 재판을 위해 학식이 풍부한 법학 박사를 모셔오기로 했던 것입니다. 곧 서기가 편지를 가지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 사람은 법학 박사의 서기로 변장한 네리사였습니다. 공작은 네리사가 내민 편지를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부탁을 받은 벨라리오 박사는 몸이 아파 올 수 없고 대신 젊고 유능한 법학 박사를 보냈는데 반드시 공작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추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뒤 박사의 옷으로 차림새를 단단히 갖춘 포샤가 한 손에는 법령집을 들고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공작은 손을 내밀어 악수로 맞이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쪽으로. 지금 재판 중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죠? 네,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어느 쪽이 원고이고 어느 쪽이 피고입니까? 공작의 명령으로 안토니오와 샤일록이 앞으로 나왔고 곧바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대의 이름이 샤일록인가? 네, 제가 샤일록입니다. 그대의 요구는 참으로 괴상하오. 하지만 이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서 베니스의 법률로서는 달리 그대의 요구를 탓할 수는 없겠소. 샤일록은 박사의 말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판관 포샤가 이번에는 안토니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대의 목숨이 원고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인가? 네, 원고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서는 인정하는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원고, 그대가 자비를 베푸는 도리밖에 없겠소. 포샤는 샤일록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비를 베풀라고요? 무엇 때문에요? 샤일록은 퉁명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자비심은 하늘이 베푸는 것. 따라서 지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 고귀하오. 때로는 왕에게도 정의만을 따르는 것보다 자비가 필요할 때가 있소. 그때 비로소 왕은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오. 자비야말로 신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지.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비심이 필요하오. 당신의 요구가 법적으로 정의로운 것은 분명하지만 오로지 법적 정의만을 밀고 나가 끝까지 버틴다면 어느 한 사람도 구제받을 수 없을 것이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로지 법적인 것만을 고집하는 그대가 주장을 조금이라도 굽히기 원해서요. 그렇지만 더 이상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면 엄격한 베니스의 법정은 이 상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겠소. 상인이여, 그대는 빚진 돈을 지불할 수 있는가? 그러자 바사니오가 재판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번만은 모쪼록 현명한 판단으로 법률을 굽혀 주십시오. 큰 정의를 위해 작은 정의를 굽히고 이 악마를 벌해 주십시오. 아니요, 그건 안 된 말이오. 베니스의 어떤 권력이라도 이미 정해진 법률을 고치는 일은 허용되지 않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에 따라 여러 가지 혼란이 생겨날 것이오. 그건 안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샤일록은 몹시 기뻐했습니다. 오, 다니엘 같은 명재판관님, 이 땅에 다니엘이 다시 오셨다. 참으로 훌륭하신 재판관님이시다. 샤일록은 몸을 굽혀 재판관의 옷자락에 입을 맞추었고 재판관 포샤는 그런 샤일록을 일으켜 세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증서를 보여주시오. 네,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피고 측은 이 돈을 3배로 갚겠다고 하는데 실소? 싫습니다. 신께 맹세했습니다. 베니스 전체의 재산과 보물을 준다 해도 그것만은 싫습니다. 과연 증서는 기한이 다 되었군. 따라서 원고는 당연히 피고의 살 1파운드를 심장에서 가까운 부분에서 베어낼 권리가 있소. 하지만 다시 한번 묻겠소. 자비를 베풀 수 없겠소? 3배의 돈을 받고 이 증서는 찢어버립시다. 증서대로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럼 할 수 없소. 피고 안토니오는 가슴에 칼을 받을 준비를 하시오. 오, 훌륭하신 재판관님이시여, 공명정대하신 재판관님. 여기에 쓰여있는 내용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인정한다. 맞습니다. 맞지요. 오, 젊고 현명하신 재판관님. 샤일록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피고, 가슴을 펼치시오. 그래, 저울은 있어? 저울은 여기 이렇게 빈틈없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샤일록은 우옷 호주머니에서 가지고 온 저울을 꺼냈습니다. 의사를 부르는 것이 좋겠소. 샤일록, 그대의 비용으로 말이오. 상처 부위에서 흐르는 피로 인해 죽으면 안 되니까. 재판관은 샤일록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니, 그런 조항이 증서에 들어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그 정도는 인정상 당연히 베푸는 것이 좋지 않겠소? 안 됩니다. 증서대로 해야 합니다.
샤일록은 증서를 손에 들고 다시 읽은 다음 재판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상인이여, 남길 말은 없는가?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따로 할 말은 없습니다. 각오는 되어 있으니까요. 바사니오, 악수를 해주게. 안녕. 자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슬퍼하지 말게. 하나님은 그래도 아직 친절하신 것 같군. 몰락한 노인으로 만들지 않고 젊었을 때 죽게 해주시니 말일세. 두 친구는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토니오는 침착하게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자네 부인에게 잘 이야기해주게. 내가 얼마나 자네를 사랑했는지를, 그리고 자네에게 그런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자네가 슬퍼해주는 것만으로도 난 자네를 위해 이렇게 빚 갚는 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네. 안토니오, 난 결혼을 했네. 내 아내는 나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일세. 하지만 이 생명도 아내도 이 세상 어느 것도 자네의 생명만큼 귀중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네. 자네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아깝지가 않아. 내 전부를 악마에게 주어도 좋아. 바사니오는 자기도 모르게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봐요. 만약 당신 부인이 이 자리에 있어서 그 말을 듣는다면 그리 좋아하지 않을 것 같소. 재판관 포사는 바사니오를 타일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그라시아노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저에게도 아내가 있습니다. 신께 맹세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죽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저 잔인한 유대인의 마음씨를 고쳐주도록 기원할 수만 있다면 아내를 천국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부인의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편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불화가 생길 테니까요. 서기 네리사도 이 말을 잠자코 듣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샤일록이 중얼거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저렇다니까. 내 딸이 기독교인 남편을 맞이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예수와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살인범 바라바의 자손을 신랑으로 삼게 해주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퍼붓고 나서 샤일록은 재판관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어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지켜보던 사람들은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포샤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피고의 살 1파운드는 그대의 것이오. 법정은 이것을 인정하고 법에 따라 당신에게 주겠소. 오 공명하신 재판관님. 따라서 그대는 피고의 가슴에서 살 1파운드를 베어내야 하오. 베니스의 법이 이걸 인정하고 법정이 그의 살을 주는 바요.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던 사람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 학식이 높으신 재판관님이시여, 선고다. 각오해라. 샤일록은 칼을 쥐고 안토니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포샤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잠깐 샤일록, 내 말을 들으시오. 이 증서에 따르면 피는 단 한 방울도 그대에게 준다고 쓰여 있지 않소. 여기에는 분명히 살 1파운드라고만 적혀 있어. 자, 이제 증서대로 살 1파운드만을 베어내시오. 만약 안토니오의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했을 경우에는 그대의 토지와 재산은 모두 베니스의 법률에 의해 정부에 몰수될 것이오. 알았소? 그것이 법률인가요? 샤일록이 놀라 얼굴이 일그러지자 포샤는 법령집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이 법조문을 직접 읽어보시오. 그대는 지금까지 오직 정의만을 주장했소. 그러니 그대가 바라는 대로 가장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준 것뿐이오. 오 박학다식하신 재판관님이시여, 들었느냐 샤일록? 그라시아노가 비웃었습니다. 펄쩍 뛰어오를 듯이 기뻤던 것입니다.
샤일록은 다리가 휘청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아까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증서에 쓰여 있는 원금의 3배를 받으면 이 기독교인이 빚을 갚는 걸로 해주겠습니다. 바사니오는 즉시 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재판관 포샤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아니요, 기다리시오. 이 유대인은 정의로운 재판을 요구하고 있어. 서두를 필요 없어. 증서에 쓰여 있는 것 이외에는 1더컷도 더 받게 해서는 안 돼요. 자, 살을 베어낼 준비를 하시오. 절대 피를 흘려서는 안 돼요. 또 살은 1파운드, 정확히 1파운드만. 그보다 적어서도 안 되고 많아서도 안 돼요. 설사 머리카락 한 가닥만큼의 오차로 저울이 기울어도 그대를 사형에 처하고 재산은 몰수하겠소. 법정은 다시 떠들썩해졌습니다. 샤일록은 쩔쩔매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샤일록, 무엇을 꾸물거리고 있는가? 그대 몫을 받지 않겠소? 포샤는 재촉하며 물었습니다. 원금만 주십시오. 이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기 준비되어 있어. 자, 바사니오는 준비된 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포샤가 다시 가로막았습니다. 이자는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거절했소. 그러니 증언대로만 해야 하오. 다니엘님이시다. 과연 다니엘님의 재등장이시다. 고맙군 유대인 영감. 좋은 말을 가르쳐 줬어. 그라시아노의 야유가 떠들썩하게 터져나왔습니다. 원금만이라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샤일록은 재판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대가 원했던 것 말고 절대로 다른 것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것도 죽음을 각오한 뒤에 말이오. 마음대로 하시오. 누가 이런 엉터리 같은 판결을 받아들일 줄 알고? 샤일록은 등을 휙 돌려 나가려고 했습니다. 기다리시오, 샤일록. 법률 쪽에서는 아직 그대에게 볼 일이 있어. 포샤는 법령집을 펼쳐 엄숙하게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베니스의 법률에 의하면 만약 외국인이 베니스의 시민에 대해 직접적인 수단이든 아니면 간접적인 수단이든 간에 그 생명을 위협하려고 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는 범인의 재산의 반은 범죄의 목표가 되었던 피해자가 갖게 되고 나머지 반은 정부에 몰수된다. 또한 범인의 생명은 공작의 권한에 맡겨지고 이에 관한 다른 발언은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라고 쓰여 있어. 알겠소? 그대는 지금 이런 입장에 놓여 있어. 그대가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피고의 생명을 위협하려고 했던 사실은 명백하오. 따라서 그대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그대 스스로가 만든 것이오. 이렇게 된 이상 그대는 적어도 무릎을 꿇고 공장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좋을 거요. 그리고 나서 포샤는 공작의 의견을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저의 자비를 바랄 것까지도 없이 목숨은 살려주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너그러운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다만 그의 재산은 반은 안토니의 것, 반은 정부의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면 벌금형만으로도 끝낼 수 있겠죠. 공작이 대답했습니다. 샤일록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아니요, 목숨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동정 따위는 받고 싶지도 않소. 내게 있어서 생명이나 마찬가지인 재산을 빼앗는다면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나 다름없소. 안토니오, 그대도 원고에게 인정을 베풀 생각이 있소? 포샤는 안토니오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공장님, 그리고 여기 와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의 재산의 반에 대한 벌금도 면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반은 제가 맡아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죽은 뒤에 이 사람의 딸과 사이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다만 2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이 자비에 대한 보답으로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죽은 뒤 모든 재산을 딸과
그 남편인 로렌조에게 물려주겠다는 양도 증서를 이 법정에서 쓰는 것입니다. 공작은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했습니다. 포샤가 샤일록에게 물었습니다. 이의는 있소? 없습니다. 서기, 양도 증서를 작성하시오. 포샤는 네리사에게 명령했습니다. 샤일록은 그만 돌아가고 싶다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법정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재판은 끝이 났습니다. 부디 저희 집까지 함께 가주십시오. 식사라도 같이 했으면 합니다. 공작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거 참 고맙고 황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밤 파두아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곧 출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다니 유감이로군요. 자, 안토니오, 이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게. 엄청난 신세를 졌으니 말이네. 공작은 그렇게 말하고는 시종들을 거느리고 돌아갔습니다. 안토니오도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사니오도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판관님 덕분에 저도 친구도 생명에 관계되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위해 애써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샤일록 영감에게 지불하려고 했던 3,000 더컷을 드리려고 하니 정성의 표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만족을 얻은 자는 이미 보답을 받은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당신들을 구할 수 있어서 나도 만족스럽고 이것으로 충분히 보답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는 그 이상의 보수를 바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안녕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도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어요. 돈이 아니라 무엇인가 기념이 될 만한 물건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그 말에 따르지요. 저분의 장갑과 당신의 반지를 기념으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네? 반지요? 이 반지는 그게 보잘것없는 것이라서 이런 물건을 내드리는 것은 저의 수치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내가 받고 싶은 것은 그 반지뿐이요. 다른 것은 필요 없소. 하지만 이 반지는 가치로는 따질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요. 대신 이 베니스 전체에서 가장 값비싼 반지를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반지만은 부디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소. 당신의 호의는 그저 말뿐이군요. 아닙니다. 실은 이 반지는 제 아내가 준 것입니다. 저는 그때 아내에게 서약을 했습니다. 이 반지를 남에게 주거나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것 참 편리한 변명이군요. 선물 주기가 아까울 때는 특히 내가 그 반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이 아시게 된다면 그걸 나에게 주었다고 해도 결코 섭섭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안녕히. 포샤는 네리사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급한 걸음으로 멀어져 가는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던 안토니오가 불쑥 말했습니다. 바사니오, 부탁이네. 자네의 그 반지를 저분에게 드리게. 부인과의 서약은 알지만 저분에게 드리는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어. 나에 대한 우정의 표시로서 말일세. 그 이야기를 들은 바사니오는 반지를 빼서 그라시아노에게 얼른 건네주었습니다. 자, 얼른 그분을 뒤쫓아가 이걸 갖다 드리게. 포샤와 네리사는 남장을 한 채 큰 길을 지나 막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샤일록의 집을 찾아서 이 재산 양도 증서에 서명을 받아오느라 오늘 밤 안으로 출발해서 우리가 남편들보다 먼저 앞서 벨몬트의 집으로 들어가 있어야 해. 로렌조가 이 증서를 보면 틀림없이 크게 기뻐할 거야. 포샤가 네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인기척이 없는 곳에 이르자 두 사람은 이전의 여자 말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때 그라시아노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옷매무새를 고치고 점잖은 표정을 지으며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아, 선생님, 겨우 따라왔군요. 바사니오의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생각을 바꾸었으니 이 반지를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토니오가 집으로 가셔서 함께 식사를 그레시아노는 포샤에게 말했습니다. 식사는 사양하겠습니다. 반지는 고맙게 받겠소. 부디 말씀 잘 전해주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내 서기를 샤일록 영감의 집까지 안내해 주실 수 있겠소? 알겠습니다. 그라시오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리사는 그라시오노를 따라가다가 포자에게 살짝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저도 이 사람에게 준 반지를 빼앗을 수 있을지 어떨지 실험해 보아야겠어요. 영원히 손에서 빼지 않다고 맹세를 했지만요. 그래, 틀림없이 빼앗을 수 있을 거야. 나중에 남자에게 주었다고 끝까지 주장하겠지만 어림없지. 다시는 못 그러게 단단히 혼을 내주자고. 그리고 포샤는 다시 남자 목소리를 내어 말했습니다. 자, 어서 서두르게. 나중에 만날 장소는 알고 있겠지? 네리사는 포샤에게 눈인사를 하고 그라시아노를 향해 소년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미안하지만 그 집까지 안내를 부탁합니다. 아름다운 밤이 되었습니다. 포샤의 저택을 맡아 관리하고 있던 로렌조와 제시카는 대문에서 현관으로 통하는 가로수길 모퉁이에 서서 고요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달밤이요. 바로 이런 밤, 부드러운 바람이 나뭇잎을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이런 밤. 트로이의 왕자가 성벽에 서서 적국 그리스의 진영에 잠든 연인에게 슬픈 탄식의 마음을 보냈겠지. 로렌조의 그럴듯한 말에 제시카도 맞받아 대답했습니다. 이런 밤에 시스비는 필라머스를 만나기 위해 조심조심 이슬을 밟고 있었겠죠. 하지만 사자의 그림자를 보고 도망쳐 돌아갔을 거예요. 이런 밤에 카르타고의 여왕은 해변에 서서 버드나무 가지로 손짓해 부르며 떠나가는 연인들을 되돌아오게 했겠지. 이런 밤에 메디아의 여왕은 늙은 아버지를 위해 마법의 약초를 찾으러 갔을 거예요. 이런 밤 제시카라는 아가씨가 유대인인 부자 아버지의 집에서 살짝 도망쳐 나와 변변하지 못한 연인과 함께 멀리 벨몬트까지 왔을 거요. 이런 밤 노렌조라는 청년이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로 사랑의 맹세를 늘어놓아 아가씨의 마음을 훔쳤죠. 더구나 모두 거짓말뿐이었어요. 이런 밤 사랑스러운 제시카가 거친 말로 마음껏 연인을 헛뜯었지만 청년은 잠자코 듣고만 있었지. 이런 밤 하면서 끈기겨루기를 한다면 전 절대로 지지 않을 거예요. 누가 왔나 봐요. 발소리가 나는데요? 빠른 걸음으로 나타난 사람은 하인 스테반이었습니다. 포샤와 네리사가 날이 밝기 전에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때 런슬롯이 뛰어와 들뜬 목소리로 바사니오도 아침에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악사들이 정원으로 나와 연주를 했습니다. 포샤 일행은 이미 집 근처까지 와 있었습니다. 포샤는 자기 집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나 저건 우리 집 악사들이로군요. 그렇구나 네리사. 같은 음악도 주위의 상황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낮에 듣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워. 포샤와 네리샤가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집에 여주인이 도착한 것을 알아차린 로렌조가 맨 먼저 마중을 나왔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잠시 뒤 바사니오의 도착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바사니오는 안토니오와 함께 하인들을 거느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윽고 기쁨으로 남편을 맞이한 포샤에게 바사니오는 안토니오를 소개했습니다. 내가 무척 많은 신세를 진 친구요.
사랑하는 친구의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것뿐입니다. 안토니오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그라시아노와 네리사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벌써 싸움을 시작하다니 대체 무슨 일이죠? 포샤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뭐 별일 아닙니다. 얼마 전에 네리사가 준 싸구려 반지 때문에. 반지값 따위는 아무래도 좋아요. 제가 그 반지를 줄 때 이 사람은 맹세를 했어요. 평생 소중히 끼고 무덤에 들어가서도 빼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그걸 글쎄 베니스에서 재판관의 서기에게 줘버렸다니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사실이요. 분명히 그 남자에게 주었단 말이오. 아직 어린 소년처럼 보였는데 말을 어찌나 잘하는지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소. 그라시아노는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잘못하셨네요. 네리사가 화내는 것은 당연해요. 제 남편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라시아노는 포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듯 바사니오의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바사니오도 반지를 줘버렸는걸요. 그 훌륭한 재판관의 청에 못 이겨서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반지가 아닌 다른 것은 싫다고 하는 바람에. 그러자 포샤도 네리사와 마찬가지로 베니스에서의 재판관 역할에 대해서는 시치미를 뚝 떼고 바사니오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렇게 책망하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주시오. 처음에는 분명히 거절했소. 하지만 포샤, 내 친구의 목숨을 구해준 고마운 분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끝까지 거절할 수 있겠소. 나 또한 은혜를 모르는 뻔뻔스러운 사람이 될 수는 없었소. 그렇게 생각하니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뒤쫓아가서 반지를 드렸던 것뿐이요. 만약 그 자리에 당신이 함께 있었더라면 당신도 틀림없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 법학 박사에게 반지를 드리라고 했을 것이오. 바사니오는 열심히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포샤도 반지를 준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일 것이라며 남편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안토니오가 끼어들었습니다. 애초부터 이 난처한 싸움은 저로 인해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바사니오의 행복을 위해 몸을 저당 잡혔기 때문에 만일 그 박사가 와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제 목숨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사니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제 영혼을 걸지요. 바사니오는 두 번 다시 맹세를 깨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안토니오, 당신이 보증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걸 저분께 전해주세요. 그리고 부디 전보다 더욱 소중히 간직하라고 말씀해주세요. 포샤는 반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박사님께 드린 바로 그 반지가 아니오? 포샤, 이 반지가 어떻게 당신 손에? 그분으로 받았어요. 어젯밤에. 그 서기도 받았어요. 어젯밤에. 네리사도 반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쩐지 장난기가 섞인 듯한 이상한 말투에 바사니오도 그라시아노도 모두 당황했습니다. 포샤는 그 자리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내 바사니오에게 내밀었습니다. 읽어보세요. 파두아의 벨라리오 박사님에게서 온 편지예요. 이걸 보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이야, 놀랍군. 당신이 그 법학 박사라니. 전혀 몰랐는걸. 사랑스러운 나의 박사님. 아, 그리고 이건 안토니오 씨 앞으로 온 편지랍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얼른 읽어보세요. 포샤가 전해준 편지에는 정말 뜻밖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난파장한 줄만 알고 있었던 세 척의 배가 짐을 가득 싣고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 이 편지 내용으로는 제 배들이 항구에 들어온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포샤, 당신 덕분에 저는 목숨을 구하고 게다가 재산까지 되찾게 되었군요. 제 서기가 당신들께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포샤는 로렌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리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건 당신과 제시카 앞으로 온 양도 증서입니다. 그 부자 유대인으로부터 자신이 죽은 뒤에는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서명을 받아왔지요. 오, 정말 하늘에서 굶주린 자를 풍요롭게 해주려고 내리는 은혜의 음식 같군요. 로렌조와 제시카의 마음도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의 고뇌도 위기도 의심도 이 아름다운 밤의 정원에서 모두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은 각자의 생각을 싣고 밝은 달은 서쪽으로 기울어 새로운 새벽이 곧 찾아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